예, 이번 시간은요, 현대문학 파트 중에 이제 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를 어떻게 감상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시나 소설 또는 희곡 이런 작품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맞춰야 되는지, 모든 작품 내가 배웠던 작품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 나온다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 작품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간부터 제가 하는 그 어떤 분석 강의를 잘 들으시고 어떻게 분석을 해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라는 것은, 자 보세요. 모든 이제 작품이나 비슷하지만 시 같은 경우는 작가가 일단은 시 안에서의 말하는 사람을 창조해내죠. 그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바로 시적 화자라고 합니다. 자, 이 시적 화자를 창조해내고요. 이 화자가 대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바로 시적 대상이 되죠. 이 대상을 바라보는 시적 상황이 있죠. 이런 시적 상황 속에서의 화자의, 자, 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 이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 내용은 결국 이 5가지를 연결하면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결국 바로 무엇이냐?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시적 화자라는 것은 시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첫 번째는 나로 나타납니다. 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안에 시적 화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시적 화자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시 안에 없을 경우에는요, 화자의 정서 및 태도가 객관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 관조적이라고 얘기하죠. 즉, 관조적일 때가 많다라는 거 일단 하나 기억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요, 주로 우리가 대상은 많은 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겠죠? 떠나가는 사람이나 이런. 근데 사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추상적인 개념일 때도 많죠. 그리고 대상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또 무엇일까요? 그것도 바로 뭡니까? 바로 그 대상이 화자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 그러니까 대상은 없어.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그럴 때는 대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로 사람이나 사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시적 대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자면요, 시적 대상은요, 바로 뭘 경우가 많느냐? 바로 시의 제목일 경우가, 시의 제목이 대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한 90% 정도 될까요? 시의 제목은 대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라면 상황을 드러낼 때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거의 대상은 시의 제목에 걸리게 마련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시적 상황이라는 게 있죠. 우리 시적 상황은요, 90% 이상으로 보면 된다. 이거 교수님 장담할 수 있어요? 90% 이상 장담할 수 있어요? 모르죠, 그거는요. 근데 일단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90% 이상이 부정적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작가라고 생각하고 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를 쓸 때 어떤 상황에서 시를 쓰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데이트를 할 때, 자기야 잠깐만 시상이 떠올랐어. 이건 뭡니까? 그러면은 바로 헤어지겠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굉장히 허전하죠. 그 상황에서는 화자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별로 인한 슬픔. 너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이 길에 난 문득 또다시 네가 생각이 난다. 내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자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작가에게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어떠해요?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가에게 있어서의 거의 부정적인 시적 상황이 시 안에서 거의 90% 이상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정서 역시 긍정이 많아요? 부정이 많아요? 당연하죠. 이거는 부정이 많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슬픔, 외로움, 그리움, 이런 감정들, 분노 막. 근데 이제 태도가 돌로 나뉘는 거죠.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부정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긍정으로 전환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시적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서는 대부분 상황에 따른 정서는 거의 같이 일치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태도가 일치하느냐, 전환이 되느냐. 요 차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번호를 매긴다면은 첫 번째 화자 찾는 거 1번. 그 다음에 대상 찾기 2번, 상황 찾기 3번, 정서 찾기 4번, 그 다음에 태도 찾기 5번 하면 1번부터 5번까지를 돌려버려요. 그러면 그게 시의 주제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 김소월의 그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 엄마야 누나야. 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할 때 엄마야 누나야는 제목인과 동시에 뭡니까? 대상이겠죠. 그리고 화자는 누구겠습니까? 엄마 누나라고 했으니까 어린 소년, 그렇죠? 소년이 화자가 되겠죠. 자, 상황은 뭡니까? 엄마 누나에게 강변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강변은 뭐예요?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자, 어린 소년은요 현재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어요? 불만족하고 있어요? 그렇죠? 불만족스러우니까 강변 살자고 얘기하겠죠. 강변과는 다른 공간, 이게 도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농촌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강변이 아닌 공간이겠죠. 강변이 아닌 공간에 사는데 그 상황이 부정적인 겁니다. 거기에서의 정서도 부정적이죠.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다는, 그리고 벗어나서 강변에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 엄마와 누나에게 강변에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주제잖아요. 그래서 강변에 살고 싶은 소망. 그러니까 주제를 이렇게 짧게 적을 때는 그렇게 적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부터 5번까지를 돌리면 뭐가 된다?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 주제를 찾을 때는 바로 이 5가지를 찾아서 돌려버리세요. 그러면 주제가 나오고 내용 파악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의 가장 핵심적인 정서는 어디에 나올까요? 이거는 99% 거의 어디? 그렇죠. 시의 맨 마지막입니다. 시의 맨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맨 마지막을 항상 주의 깊게 보세요. 시의 맨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의 맨 마지막을 항상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형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번째. 그럼 이제 우리가 형식을 찾을 때 제일 먼저 뭘 찾느냐? 바로 운율입니다. 운율. 시를 시답게 만드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운율이죠. 자, 이 운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운율은 딱 하나입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무언가가 반복된다. 이게 바로 시의 운율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제일 작은 단위부터 볼까요? 자, 시에서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바로 의문이 반복되겠죠? 그 다음에 시어가 반복될 수 있어요. 시구가 반복될 수도 있고요. 시행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연의 형식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 어떤 그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이걸 연의 형식을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문장 구조라고 얘기를 할게요. 문장 구조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반복에서 제가 또 조금만 끄집어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바로 울림소리. 울림소리를 사용하는 거. 울림소리는 뭐가 있죠? 니은, 리을, 미음, 이음, 그 다음에 모음, 받침이 없는 이 모음 등을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수미상관 있죠. 시적 허용 있죠. 시적 허용은 결국 빨간, 노란, 파란, 즉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울림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율 형성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 반복이라든지 울림소리 사용 같은 것이 바로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운율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시에서는 운율이 강조되는 시가 있기도 하지만 현대시 대다수는요 운율에 크게 신경 쓰진 않죠. 근데 운율감을 드러낸다 할 때는요 시어의 반복이라든지 아니면 통사구조의 반복 아니면 맨 마지막 음운인 가군을 형성하면서 운율을 형성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들을 찾아서 운율감이 드러난다 할 때는요 바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게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면 운율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곱 번째로 들어가면은요 일곱 번째가 바로 뭐냐, 바로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표현상의 특징. 자, 시의 표현상의 특징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가장 핵심. 그렇죠. 시의 표현상의 특징에서 가장 핵심은요. 우리 책에도 있죠. 비유와 상징입니다. 비유와 상징. 표현상의 특징에서 제일 1순위로 보시면 돼요. 비유와 상징. 시에서 비유와 상징이 없다 보면 시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일기에 불과할 거예요 아마. 시에서는요 비유와 상징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구분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비유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그냥 단순하게 비유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냥 비유가 비유지 뭐. 비유법에 뭐가 있니? 라고 말하면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비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대표적인 게 직유, 은유, 의인, 대유. 물론 이제 의인과 유사한 화류법, 대유 안에 환유와 제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풍유법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비유라는 거. 자 그래서 직유, 은유, 의인, 대유, 풍유법 이렇게 보시고요. 자 상징은 우리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개인적 상징, 그 다음에 관습적 상징, 원형적 상징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와 상징은요 일단은 가장 기본이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개념입니다.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개념에서 원관념이라는 걸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죠. A로 보고요. 보조관념은 그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겁니다. B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유라는 것은 원관념이 몇 개냐? 당연히 비유는 A 대 B가 1대 1입니다. 상징은요. A 대 B가 다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대 1이니까 얘는요 그 같은 공간에 나올 수가 있어요. 같은 공간에 나올 수가 있어요. 1대 1이니까. 하지만 상징은 다대 1 여러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 안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의 그 시 안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 원관념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얘는 시 안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을 우리가 구분할 때는 바로 원관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시 안에 원관념이 있다. 이건 거의 비유입니다. 없다.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징에서 물론 이제 우리 직유, 은유, 의 하는 거 아시죠? 원빈 같은 선생님은 원빈이다. 뭐 이런 거 다 비유법 알죠? 의인법은 이제 새가 말을 한다. 뭐 이런 것들. 대유법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건 속담이나 경언들을 인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비유법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상징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적 상징, 관습적 상징, 원형적 상징이 있는데 대다수의 이제 기본적인 상징은 바로 원형적 상징으로 합니다. 즉 원형적 상징이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성. 자, 아까 보편성, 문학의 보편성 뭐라고 그랬죠? 전 세계의 인구가 바로 그것을 어떻게 그렇죠?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 물의 원형적 상징 그러면 뭐예요? 자, 죽음, 재생,
정화의 이미지 이런 것들 이게 원형적 상징입니다. 근데 이제 관습적 상징이라는 것은요 그 나라에서만 또는 한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범위가 작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통용되는 상징을 우리는 관습적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관습적 상징이 예를 이제 뭐 까마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상징하는 건 불길함 이런 거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길조로서 아주 반가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 어떤 나라에서는 좋은 새 어떤 나라에서는 나쁜 새 이런 게 바로 관습적 상징입니다. 개인적 상징이란 건 무엇이냐? 이거는요 다 몰라. 그러니까 이 작가가 창조해낸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게 이거죠. 비둘기. 비둘기 하면 우리는 원형적 상징으로 거의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올림픽 때 막 날려버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비둘기 하면 평화. 근데 저는 이제 비둘기 하면 똥, 더러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도 본 게 그냥 비둘기 똥. 공원에서 막 그냥 그냥 모이 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날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무기 막 뚱뚱한 애들 막 돌아다니면서 일명 닭둘기라고 그래요. 닭둘기 막 배 터지게 이러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봤기 때문에 약간의 더러움을 상징한다. 이거는 개인적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에는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와 상징 가장 중요한 표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또 중요한 게 바로 반어와 역설이죠. 자, 반어와 역설도 이제 보시면은 은근히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은근히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반어는요 화자의 의도와는 반대로 그냥 설명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거든요. 의도와는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역설은요 모순되는 상황을 배치시켜서요 강조하는 기법이에요. 둘 다 이제 강조를 맞는데 이것도 강조인데 반어와 역설의 차이는 무엇이냐? 반어는 일단 말하고자 하는 것의 반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역설이라는 것은 두 대상이 나와야 돼요. 두 대상이 반대가나 또는 모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어에 가장 많이 드는 예는 이거죠. 시험을 망치고 온 아들에게 참 잘했다 라고 말하는 거. 엄마의 마음 뭡니까? 너 이게 뭐니 이 자식아. 근데 참 잘했어 라고 말하는 건 뭐야?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더 무섭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어라고 보는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역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가 없는 아우성. 자, 두 가지 대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소리가 없다, 아우성이다. 자, 이 두 대상이 어떻습니까?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 행복했던 사나이, 괴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뭐예요, 이것도요? 행복과 괴롭다. 뭐예요, 이것도요? 반대잖아요. 역설입니다. 그 다음에 먼 후일이라는 시에 보면은 그때 잊었노라 하는 그 부분이 왜 반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먼 훗날에 그대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잊었노라라고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만났을 때 잊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이 잊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입니다. 하나의 말. 하나의 말이 의도와는 반대일 땐 반어고요. 역설은 두 대상이 모순이거나 반대일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반어와 역설은 바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표현상의 특징에서는요. 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한 겁니다. 이 외에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점층, 점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맞아. 반복도 있고요. 열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있죠. 그 다음에 뭐 많죠? 그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씩 나중에 하면서 짚어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단 포인트 먼저 잡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 이제 여덟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시상전개입니다. 시상전개. 자, 시상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시상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건데 시상전개라는 건 바로 뭐냐? 시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시의 흐름은요. 첫 번째가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의 이동이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게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이제 뭐 선경우정도 있고요. 네 번째 뭐 기승전결. 다섯 번째 뭐 수미상관.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시상전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뭡니까? 이게 내재적 관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재적 관점이에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감상 중에 이게 내재적. 즉 이 8가지의 얘기만 흘러나온다. 이건 내재적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내재적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외재적 관점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작가, 그 다음에 시대, 독자의 입장에서 감상을 하는 거 우리는 외재적 관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에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건 시 안에 있는 그 어떤 대상들을 좀 찾아내는 건데, 처음엔 화자를 찾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찾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른 태도 및 정서를 찾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내용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 형식에서는 운율감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표현법이 뭐가 있는지, 마지막 시상전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8가지의 관점으로 훑어버리면은 여러분 시의 내용과 형식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감상을 한다? 내재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가장 시에서의 기본입니다. 자, 저희 교재에 보면 이제 31페이지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정리해놨는데 중요한 것들만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의 3요소 운율, 심상, 사상, 정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의 언어 함축적, 내포적 표시해 놓으세요. 함축적이면서 내포적입니다. 시의 언어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나와 있고요. 표현 방법, 묘사, 비유, 상징 있고요. 자, 3번 심상의 종류 표시할게요. 여기 아까 적진 않았는데 심상 되게 중요합니다. 시에서 심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상은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의 5가지가 있죠. 이 5가지의 심상, 5가지의 심상이 가장 기본이고요. 여기에 심상에서 2가지 이상이 어우러지는 게 바로 뭡니까? 밑에 보면 복합 감각적 심상, 그 다음에 공감각적 심상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복합적 심상과 공감각적 심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복합적 심상이라는 것은 두 심상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어느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이 2가지의 심상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로 전이 된다 그러죠.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복합적 심상의 예를 볼게요. 죄송합니다. 술이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자, 술이 이거요. 후각이죠. 타는 저녁놀. 시각이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둘 다. 저녁놀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뭐까지? 그렇죠. 술이 있는 냄새까지. 2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 이게 바로 복합적 심상이 되는 거죠. 자, 밑에 둥기둥 줄이 울면 초가삼간 날이 뜨고. 그래서 이제 청각과 시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자, 뒤에 볼게요. 공감각적 심상. 자, 이거는 이제 청각의 시각화, 시각의 청각화, 청각의 후각화, 후각의 시각화, 촉각의 시각화, 시각의 촉각화 이런 것들. 이거는 결국 이거를 막 구분 짓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주체가 무엇이냐를 찾는 겁니다. 보세요. 청각의 시각화에 보면은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푸른 종소리 중에 뭐가 주체입니까? 종소리가 주체잖아요. 그렇죠? 종소리가 어떻게 된 거야? 풀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소리가 먼저고 푸른 게 나중.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주체였는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자, 밑에 시각의 청각화도요.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자, 뭐가 주체였죠? 태양이죠. 태양이 뭐래요? 금으로 타는 시각이죠. 울림. 청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세요. 시의 표현기법에 반어,
역설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언어 유의 표시할게요. 언어 유의. 자, 아까 안 했던 것들만 좀 한번 훑어볼게요. 언어 유의는 말장난이죠. 말장난인데 이제 이 말장난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요. 너희 서방인지 남방인지. 자, 서방, 남방, 동서남북 이 개념으로 원래 서방의 서는 다른 개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비슷한 말로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동음 이어를 활용하거나 한자의 동음어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말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쇼미더머니나 뭐 언프리티 레스타를 보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 래퍼들은 항상 라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게 주로 이런 언어 유의적인 라임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걸 잘 쓰면 막 사람들이 오호하고 막 감탄하고 난리가 나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봉산탈춤에서도 보면은 그 이제 동음 이어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뭐 노세원님 같은 경우는 노생원님, 노세원님 이렇게 해서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의도 있고요. 자, 이런 게 언어 유의의 방법입니다. 애매성 이런 것들은 자, 한 단어 속에 겉으로 드러난 뜻 위에 은근히 다른 뜻, 태도, 감정들을 표현하는 방법. 이거는 애매성 옆에 써놓으세요. 중의법이라고요. 중의법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고법, 의고체라는 거, 완고는 이제 돌려 말하는 거고요. 의고체라는 것은 옛날의 어투로 표현한다. 그럼 옛날 어투로 표현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예스러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조금 뭐랄까 좀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무겁다기보다는 이렇게 진중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이비 진술이란 거 보세요.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일상적인 진술 방식을 벗어나는 진술을 말한다 하면서 이제 혼자 가리라. 강물은 흘러가면서 이 여름을 언덕 위로 부채질해 보낸다. 날려가다가 언덕나무에 걸린 여름의 옷 한 자락도 잠시만 머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진술 자체는요, 결국 시에서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건데 시에서의 표현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통해서 시의 작가가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사이비 진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번에 시적 허용 보세요. 자, 이거는 시적 허용이라는 건 시 안에서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문법을 망가뜨려 버려요. 원래 글자가 아닌 시어가 아닌 다른 시어로 바꿔버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자, 아르십니까? 그 다음에 뿌려라, 못하였으리라, 뭐 범하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일단은 작가의 어떤 특유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운율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 때문에 시적 허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적 허용 어디 있죠? 여기 시적 허용 얘기했죠? 그래서 운율을 형성할 때 시적 허용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8번에 감정이입 별표 칠게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안 했었는데 이제 설명하려고 지금 해놨습니다. 자, 아까 정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이제 하려고요. 귀신이 사나봐요, 여기에. 자, 정설하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제시할 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자, 시에서 정설을 찾을 때 직접적으로 제시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건 시험에 나오지 않죠. 왜? 보여주는데? 그거 못 털어내겠습니까? 근데 시에서는 정설을 어떻게 제시할까요? 간접적으로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 이제 시어들을 통해서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정설을 간접적으로 제시할 때, 이 간접적 제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자, 이렇게 필기하니까 조금 글씨가 애매해졌는데 돌아서겠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이제 앞에 설명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객관적 상관물의 정의는요,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 정설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정설을 드러내는 사물이나 상황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요, 첫 번째 감정이입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대립적 심상물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때 그 각 선생님마다 설명하는 게 다 달라요. 저도 물론 이것을 배울 때와 지금 가르칠 때 굉장히 다르게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 개념이 이렇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 자체가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정서를 어찌됐건 나와 비슷한 사물에 투영을 시킨다든지 또는 반대되는 사물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떠오르게끔 그냥 대상만 제시한다든지 이거예요. 세 가지. 그리고 그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감정이입은 우리가 많이 알죠. 뭐 청산별국 같은 데 보면은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 울어나세요. 널 나와 싫어한 나도 자고 일어 우인이노라. 그래서 그 어떤 새와 화자를 청산별국에서 새와 화자를 어떻게 해요? 감정을 똑같이 동일시키죠. 새가 우는지는 몰라. 새는 그냥 지적일 수도 있고요. 웃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왜? 내가 울기 때문에. 내 마음을 투영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대립적 심상물이라는 것은 우리 황조가에서 많이 배웠죠.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화자인 나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화자와 내가 반대입니다. 계립적 심상물이죠.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 날 사실 뭐 발렌타인데이인지 화이트데이인지 저는 잘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건 뭐 별로 모르고 지내는데 어떨 때 그걸 느끼느냐. 조금 있으면 또 다가오겠죠. 1111 11월 11일 날 온통 무슨 그냥 막 이런 거 막 막대 과자 같은 거 막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어. 어떨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날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덕분에 내 기분이 참 더러워지죠. 왜? 없을 때는요. 그런 겁니다. 대립적 심상물. 대립적 심상물이 되는 겁니다. 꾀꼬리는 정다운데 나는 외롭다. 마지막 매개체라는 것은요. 그 상황을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 이청준의 눈길이라는 소설 보면은 마당에 치자나무 한 그루가 땡볕을 건지며 서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치자나무가 땡볕을 견디고 서 있었다. 상황만 제시했어요. 거기서의 감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땡볕을 견딜 때의 심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안 서본 사람은 모르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6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군대를. 6월 22일 날 들어가서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는데 엄청 더웠어요. 그리고 군복 자체가 지금의 군복과도 좀 다르게 완전 그냥 푸대자루라고 보시면 돼요. 막 너무 더운데 또 거기다 논산훈련소예요. 너무 더웠어요, 진짜. 근데 거기에다 놓고 또 한여름에 연대장 훈시라고 해서 우리 애국조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한여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날 불침번 서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철목 1.4km 됩니다. 그게 그냥 위에서 누르죠. 막 거기는 덥죠. 더운 것도 못 참거든요. 막 이러고 서 있는데 막 땀은 삐질삐질 나죠. 근데 어제 잠도 못 자서 졸려요. 그래갖고 막 이러고 서 있다가 잠깐 졸았어요. 근데 이게 살짝 이렇게 조는데 이렇게 되면은 군인들은 막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했는데 아니나 달라 막 뒤에서 막 빠바바바 막 뛰어오는 소리 들려고 죽었다 했는데 갑자기 딱 오더니 의무병이 나를요 그냥 들것에 딱 눕히더니 막 들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전날 일사병으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실려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일사병 주의하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뒤에서 의무병들이 있다가 그럴 기미가 있는 사람들 이제 해주려고. 딱 나를 데리고 가더니 막 거기서 갑자기 내 몸에 옷을 풀더니 막 얼음을 막 끼얹고 막 괜찮아 이러는데 거기서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 여기서 쉬라고. 그래서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과 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느끼는 나는 대립적 심상물. 그렇죠? 그 땡볕을 견디고 서 있을 때의 그 심리는 내가 느껴봤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힘들고 짜증났겠죠. 그래서 힘들고 짜증남. 즉 땡볕을 견디고 서 있었다라는 상황 자체는 내가 치자나무를 통해서 굉장히 짜증이 났겠구나라는 걸 떠올리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아시겠죠?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결국 시인이 시적 화자의 무엇을 정서를 어떻게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식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에서는요, 객관적 상관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9번의 비유와 상징은 제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주요 시어의 상징적 의미가 나옵니다. 자,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거의 이 시어들의 의미가 고정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기억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 시를 해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색채의 의미 중에 푸름은요 거의 긍정입니다. 푸른색 거의 긍정이에요. 밑에 붉은색, 정열, 생명력, 희망, 이런 녹색, 자연, 평화 쭉 나와 있죠. 거기에 있는 색들을 잘 보시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그것과 반대되는 그 상황도 나오니까 그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자연을 뜻하는 시어, 절망적 현실을 나타내는 시어, 희망적 미래를 나타내는 시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3번에 보면은요 눈과 어둠, 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어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눈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바로 정화의 의미지. 그 다음에 설경의 아름다움 이런 걸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이라는 시어도요 원래는 부정적을 많이 나타내지만 우리 눈길이라는 시를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었노라 할 때 이 어둠은 긍정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내재적 그 관점을 통해서 분석하면서 문맥적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편적인 시어의 의미니까 기억을 좀 하십니다. 쭉 어디까지요? 37페이지까지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보시고요.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또 시를 공부하면서 나오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7페이지 시상전개 방식이 나옵니다, 이제. 시상전개 방식 처음에 수미상관 뭐라 그랬죠? 수미상관. 자, 가장 시의 일행과 마지막 행이 동일한 겁니다. 근데 꼭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시의 일행과 밑에서 한 두세 번째도 동일해도 이거는 수미상관, 즉 변형된 수미상관으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일행과 마지막 행이 무조건 똑같지 않고요. 내용이 비슷해도요. 우리는 수미상관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바로 처음과 끝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효과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형태와 시상의 균형미와 안정감을 얻는 효과를 거둔다. 근데 여기다 써놓을게요. 1번 운율감. 자, 수미상관은 첫 번째 운율감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 시적 안정감. 자, 두 번째는 시적 안정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 강조. 세 번째는 주제 강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미상관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시간적 흐름에 따른 구성이 나옵니다. 자, 아까 했죠? 저기 보면은 시간의 흐름이 가장 먼저 나와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쭉 밑에 있는 작품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성이 나와 있고요. 4번 점층적 반복. 자, 점층적 반복도 나타납니다. 점층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점점 의미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점강이라는 것은 의미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대조적 심상 제시에 따른 시상전개 많이 나옵니다. 대조, 시어의 대조, 상황의 대조 등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여기 박남수의 새 같은 경우는 새와 포수의 어떤 의미상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해 나갔었죠. 모란이 피기까지도요 보면은 기다림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고요. 껍데기를 가라에서도요 껍데기와 알맹이의 대조적인 이미지 등등등등. 자, 6번이 기승전결 나옵니다. 이거는 한시의 시상전개 방식인데 이 한시의 시상전개 방식을 여러 작가들이 이제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좀 세련돼 보이니까 많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육사 아시죠? 이육사의 시는 이렇게 한시 작법으로 기승전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승전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선경후정은 선경,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 후정, 나중에
감정을 노래합니다. 이것도 역시 한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방식이죠. 한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연상작용은요, 하나의 시어가 주는 이미지와 이와 관련된 다른 관념으로 꼬리를 무는 방식, 이렇게 나와 있죠. 일명 이제 연쇄법이라고도 하고요. 연쇄법을 통해서 이제 쭉 나타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전봉건의 피아노라는 작품은 굉장히 이걸 아주 시상전개 방식의 독특한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피아노라는 시를 나중에 한번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웠을 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조의 변화. 자, 어조의 변화라는 건 결국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정서와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이 정서와 태도가 아까 뭐라 그랬죠? 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쵸? 부정적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가 부정으로 끝나면 변하지 않는데 긍정으로 변할 때 이게 어조 및 태도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 9번은 이제 현대 시조가 나오는데, 현대 시에서도 일단은 그 조선 시대의 시조 형식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현대 시조가 많이 창작이 되는데, 이런 시조는요, 그 조선 시대의 시조와는 약간은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첫 번째, 3장 6구의 기본 형식은 지킵니다. 하지만, 자, 여기다 표시, 자유로운 자의 분절과, 자, 다양한 운율 시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 세 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초장, 중장, 그 다음에 중장, 종장,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끊어서 하기도 하고요. 한 행을 막 두 줄로 묶기도 하고요. 막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현대 시조의 특징이고요. 현대 시의 기법을 시조에 담아서 실천했고요. 절이, 서경, 풍류 등에서 벗어나 다양한 현대적 사상과 감정을 담고 있다. 즉, 절이, 서경, 풍류라는 건 조선시대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고시와 달리 제목이 붙어요. 연시조와 구별배행 시조가 주류를 이룬다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시조 위주였죠. 근데 이제는 연시조가 많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42페이지부터 이제 작품들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숙제는 뭐냐면요, 지금부터 이제 뒤에 나올 작품들을요, 1번부터 8번까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것과 여러분이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요. 그것의 핵심들을 파악을 한다면은 아마 수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처음 하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잘 안 되는 게 내가 왜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면은 아마 문학에 있어서는 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